최 씨 부인의 불안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그녀는 매화가 서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은 매화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녔고 매화의 등 뒤에는 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매화, 너는 이제부터 안채의 가장 구석진 창고를 정리하도록 해라. 쓸모없는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서 불태워 버리거라. 헛된 생각을 할 틈이 없도록 하루 종일 그곳에만 있어야 할 것이다. 최 씨 부인은 이제 노골적으로 매화를 격리시키려 했다. 창고는 쥐와 먼지가 가득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다. 이는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을 넘어선 명백한 징벌이었다. 매화는 묵묵히 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이것이 최 씨 부인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계략임을 알았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다. 창고 문이 닫히고 매화는 어둠 속에서 숨을 쉬었다.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로 가득했다. 매화는 낡은 집신을 신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박진사 댁에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온갖 잡동사니들이 뒤섞여 있었다. 낡은 가구, 찢어진 병풍,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서 꾸러미들. 매화는 이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할 일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벽돌을 치우고 썩은 나무를 밖으로 꺼냈다. 창고 정리는 고된 노동이었다. 매화의 옷은 먼지로 뒤덮였고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늘어갔다. 그러나 매화는 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창고 안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물건들을 하나씩 옮길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 매화는 낡은 소반 아래에서 최 씨 부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서신의 나머지 반쪽을 발견했다. 아마 부인이 급하게 숨기려다가 실수로 놓친 것이 분명했다. 종이는 흙먼지에 더럽혀져 있었지만 내용을 읽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쳤다. 서신에는 그녀의 이름, 매화와 함께 그녀가 잃어버린 광주 김씨 댁계 A씨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서신을 보낸 이는 김씨 댁의 간호 제누인 김서방이었고 그는 매화를 찾기 위해 이 마을 근처까지 왔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서신에는 매화가 가진 은 비녀가 김씨 댁의 가보 자보이며 이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매화는 이 서신을 읽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천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도 뿌리가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었다. 이 소식은 매화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위험에 빠뜨렸다. 최 씨 부인은 매화의 정리가 늦어지는 것을 핑계로 매일같이 창고 앞에서 매화를 질책했다. 네가 하는 일은 죄다 느리고 게으르다. 너 같은 천한 것이 정갈한 양반. 댁 물건을 만지는 것도 더러운 일인데 이렇게 게으름까지 피우다니. 부인은 매일 매화의 밥상에 물을 탄 찬밥과 상한 반찬을 주었고 다른 하인들 앞에서 매화를 조롱했다. 저 애는 태어날 때부터 천한 팔자라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돼지 우리에 들어갈 운명이다. 부인의 모진 말들은 창고의 어둠만큼이나 매화를 괴롭혔다. 매화에 대한 최 씨 부인의 학대가 심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매화의 맑은 얼굴과 단정한 태도가 천한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군거렸다. 박진사 댁 맏며느리가 매화에게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무리 한여라지만 저리도 예쁘고 착한 애를 저렇게 몰아세우는 걸 보면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 맞아, 매화는 얼굴만 봐도 귀한 집안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최 씨 부인이 혹시 그 애가 댁에 위협이 될까봐 미리 싹을 자르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매화의 처지는
마을에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화는 저녁 무렵 부엌에 물을 기르러 가는 길에 늘 무뚝뚝하게 받칠만 하던 늙은 하인 돌쇠 할아버지를 만났다. 돌쇠 할아버지는 박진사 댁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충직한 노비였다. 그는 평소 매화에게 말 한마디 건넨 적 없었지만 매화가 지나가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매화를 잠시 멈춰 서더니 깊은 눈으로 매화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작은 불씨라도 바람 앞에 함부로 끄지 말거라. 때가 되면 스스로 타오를 것이니 내 안에 있는 불씨는 귀한 불씨이니라. 돌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 설명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돌쇠 할아버지의 짧은 말은 매화의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다. 작은 불씨라도. 매화는 자신이 가진 서신과 비녀,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바로 그 불씨임을 깨달았다. 그는 매화에게 조용히 인내하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라는 조언을 해준 것이었다. 그 순간 매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응원하고 지켜보는 이가 박진사 댁 안에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낡은 창고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준비할 용기가 생겼다. 매화는 서신의 나머지 조각과 비녀를 더욱 깊숙이 숨겼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이 이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낮에는 부인의 눈을 피해 쉴 틈 없이 창고를 정리하는 척했고 밤이 되면 몰래 서신을 꺼내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서신에 적힌 광주 김씨 가문은 비록 멀리 경성에 살았지만 그 명성은 화양골까지도 알려져 있었다. 그녀가 정말 그 집안의 A씨라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터였다. 매화는 이제 천한 하녀가 아닌 잃어버린 신분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준비하는 숨겨진 A씨의 자세로 임했다. 최 씨 부인은 매화를 창고에 가둔 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녀는 매화가 창고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까봐 늘 불안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매화에게 창고의 자물쇠를 채우고 저녁이 되어서야 열어주었다. 부인은 매화가 지친 모습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매화의 맑은 눈빛 속에서 반항적인 기운을 읽어냈고 그것이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매화를 완전히 짓밟아 이 집안에서 영원히 추방해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매화는 밥상을 치우다가 최 씨 부인이 부주의하게 상자 안에 넣어둔 낡은 비단 주머니를 발견했다. 부인은 평소 이 주머니를 아꼈는데 아마 급하게 움직이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다. 매화는 호기심에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진 은 비녀와 똑같이 생겼지만 조금 더 크고 화려한 금으로 만든 비녀가 들어있었다. 매화는 깜짝 놀랐다. 이것이 바로 서신에서 언급된 김씨 댁의 갑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 씨 부인이 이 비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숨기고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매화는 금비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은비녀와 비교해 보았다. 두 비녀는 크기와 재질만 다를 뿐 새겨진 문양과 형태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매화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최 씨 부인은 아마도 매화가 김씨 댁의 A씨임을 알고 있었고 매화를 속여 이 집에 가둬두고 그녀의 신분을 대신 차지하거나 이 사실을 빌미로 김씨 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매화는 이 금비녀를 다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어 제자리에 두었다. 이 비녀가 바로 최 씨 부인의 악행을 증명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다음 날부터 매화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돌쇠 할아버지의 말처럼 이제 그녀의 불씨를 스스로 타오르게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의 불안함이 극에 달했을 때 모든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매화는 창고 정리를 마무리하는 척하며 낡은 마루 아래에 서신과 자신의 은비녀를 숨겨두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매화가 너무 조용하고 순종적인 것에 오히려 더욱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매화를 불러 대뜸 호통을 쳤다.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 내 눈빛에서 내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네가 서구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지금 당장 고하지 못할까. 부인은 노기를 참지 못하고 매화의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다. 매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인 마님, 저는 마님께서 시키신 대로 창고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하늘이 아실 것입니다. 매화의 당당한 태도에 최 씨 부인은 순간 당황했다. 평소 같으면 눈물만 흘리며 용서를 빌던 매화가 아니었다. 부인은 자신의 불안이 매화에게 역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매화의 변화는 다른 하인들의 눈에도 띄었고 그들은 매화에게 조용하지만 응원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특히 돌쇠 할아버지는 매화가 우물가에 올 때마다 먼발치에서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의 눈빛은 매화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매화는 이 작은 응원 속에서 더 큰 용기를 얻었다. 매화는 최 씨 부인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박진사 댁의 바깥 행랑채에 머무는 다른 하인들에게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서신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막연한 기억과 은 비녀의 이야기를 슬쩍 흘렸다. 저는 어릴 적에 늘 이 비녀를 어머니께서 주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마을 출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매화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하인들을 통해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매화의 신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최 씨 부인이 매화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화에 대한 소문만 더욱 커져가는 상황은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악행이 곧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진색에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마을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진사도 매화에게 이상한 기운이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박진사는 늘 학문에만 몰두하여 집안일에 무심했지만 매화의 맑은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최 씨 부인에게 매화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부인은 오히려 천한 것을 감히 이 집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매화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창고 정리가 끝났음을 알리고 최 씨 부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안채로 들어갔다. 최 씨 부인은 매화가 떠나려는 줄 알고 안심했지만 매화는 뜻밖의 요구를 했다. 부인 마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하녀로 머물 수 없습니다. 부디 저의 출신에 대해 그리고 마님께서 숨기고 계신 서신에 대해 모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매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단호함은 천둥처럼 부인의 귀를 때렸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매화의 당돌한 요구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하얀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내 인연 네가 감히 어디서 그런 망측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내까지 천한 것이 무슨 서신이니 출신이니 하는 더러운 말들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 부인은 애써 분노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매화는 이 순간이 승부처임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곳곳이 세우고 자신의 품속에 숨겨둔 찢어진 서신 조각을 조용히 꺼내 보였다. 먼지와 습기로 얼룩진 그 조각이 최 씨 부인의 눈앞에서 펼쳐지자 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휘청거렸다. 부인 마님, 이 서신 조각에는 광주 김씨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이 비녀와 똑같은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은 비녀를 보여주었다. 비녀는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서신이 제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저를 창고에 가두어 이 집안에서 영원히 천한 한여로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매화의 눈빛은 최 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굴종이 아닌 진실을 향한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씨 부인은 결국 자신의 방을 노출시킨 것에 대한 자책과 매화의 증거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때 화양골 마을의 조용한 아침을 깨는 낯선 발걸음 소리가 박진사댁 대문 앞에서 들려왔다. 문지기가 황급히 사랑채로 달려와 외쳤다. 나으리 나으리 경성 징창에서 오신 듯한 양반. 행색의 나그네 한 분이 급히 댁에 잃어버린 귀한 물건에 대해 여쭙고자 오셨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최 씨 부인에게는 천둥과 같은 소리였다. 매화는 직감적으로 이 손님이 바로 서신에 적힌 김서방 자신을 찾으러 온 그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매화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이 막으려 하기 전에 빠르게 행동해야 했다. 매화는 재빨리 박진사댁 안주인인 최 씨 부인을 밀치고 대문으로 향했다. 최 씨 부인은 매화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매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문 앞에는 정갈한 도포를 입은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근심과 피로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사내는 매화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매화는 그 사내에게 조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혹시 김서방님 아니십니까? 저를 찾으러 오신 것이 맞으십니까? 사내는 매화의 말과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겼다. A씨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소인이 얼마나 A씨를 찾아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소인이 바로 광주 김씨 댁의 간호인 김서방입니다. 사내는 매화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매화는 재빨리 그를 일으켜 세웠다. 매화는 그 순간 자신이 진정 천한 하녀가 아닌 귀한 집안의 아씨임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김서방은 매화의 품에서 빛나는 은 비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을 얻었다. 이 비녀가 바로 A씨의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갑오입니다. A씨의 얼굴 모습까지 어머님과 꼭 닮으셨습니다. 이 소라는 순식간에 박진사댁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박진사는 사랑채에서 뛰쳐나왔고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대문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최 씨 부인도 뒤따라 나왔지만 이미 김서방이 매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였다. 최 씨 부인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말을 잃었다. 박진사는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란이냐? 이 처녀가 누구란 말이냐? 김서방은 박진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으리 이분은 다름이 아니라 경성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인 광주 김씨 댁의 귀한 외동딸이십니다. 어릴 적 전쟁통에 유모에게 맡겨졌다가 실종되었고 소인이 수년 동안 전국을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이 비녀가 바로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입니다. 김서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진사 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박진사는 자신이 여태껏 귀한 집안의 아씨를 천한 하녀로 대우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고 최 씨 부인에게
눈을 흘기며 분노를 표출했다. 최 씨 부인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거짓말이다. 이 천한 노비가 감히 우리 집안의 평화를 깨려 하는구나. 이 여종이 저 사내와 짜고 거짓을 꾸미는 것이다. 저 비녀도 분명 훔친 것일 게다. 부인은 목소리를 높여 매화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쓰려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눈빛과 이전의 모진 행동들이 이미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있었다. 매화는 침착하게 자신의 품에서 나머지 서신과 함께 낡은 서고에서 발견한 광주 김씨가 적힌 종이 조각을 꺼내 보였다. 부인 마님께서 이 서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비녀와 똑같은 금 비녀를 부인 마님 방에서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왜 마님께서는 저를 창고에 가두고 제게서 진실을 숨기려 하셨습니까? 매화의 단호한 질문은 최 씨 부인의 목을 조르는 밧줄과 같았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나 두려웠다. 이 집안의 맏며느리 자리가 흔들릴까봐. 네가 혹시라도 진사댁의 눈에 들어 나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두려웠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서러움과 동시에 자신의 악행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사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토록 비열한 행동을 했음에 분노했고 매화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들은 매화가 가진 귀품 있는 태도가 결코 천한 한여에게서 나올 수 없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화를 업신여겼던 과거의 행동들을 후회했다. 특히 매화에게 모진 말을 했던 하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매화 앞에 서서 용서를 빌어야 할 상황에 처하자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매화는 모든 이들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연민과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억울함이 풀리는 해방감을 느꼈다. 박진사는 곧바로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내가 불민하여 이토록 귀한 손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아내의 악행을 방치했으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매화 A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그는 매화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고 김서방에게도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다. 매화는 박진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최 씨 부인은 남편인 박진사의 명령에 따라 즉시 안채의 가장 깊숙한 방에 갇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집안의 맏며느리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었다. 그녀의 악행은 온 마을에 알려졌고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박진사는 김서방에게 매화 A씨를 위해 가장 정갈하고 따뜻한 방을 내어주라고 지시했다. 매화는 이제 그녀를 괴롭히던 천한 하녀의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을 입게 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매화는 김서방과 조용히 앉아 그녀의 진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성에서도 손꼽히는 대감 다짠이었고 어머니는 수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화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다고 했다. 김서방은 매화가 잃어버린 외동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곧 경성에서 가마를 보내어 매화를 모셔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화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경성에서의 새 삶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날 저녁 박진사 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하인들은 매화 A씨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고 그녀를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매화는 여전히 낡은 행랑채에서 일하던 시절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도 원망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과 온화함은 오히려 최 씨 부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더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매화는 그저 조용히 뜰을 거닐며 자신이 겪었던 지난 세월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다음 단계, 즉 새로운 삶을 향한 준비를 해야 했다. 박진사 댁의 안채마당은 그날 아침 화양골 전체에 이목이 집중된 장소가 되었다. 진사는 마을에 덕망 있는 어른들과 집안의 모든 식솔들, 그리고 하인들을 모두 마당에 모이게 했다. 매화 A씨의 신분이 밝혀지고 최 씨 부인의 악행이 드러난 후 박진사는 이 모든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야만 집안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늦가을의 햇살이 마당 위로 차갑게 쏟아져 내렸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호기심,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박진사는 조용히 매화 아이씨와 김서방을 마당 중앙으로 안내했다. 매화는 이제 천한 하녀의 옷 대신 김서방이 급히 구해온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전의 매화와는 완전히 다른 기품 있고 고상한 A씨의 모습이었다. 마을 어른들은 매화의 맑은 눈빛과 단아한 자태에서 귀한 가문의 혈통을 읽어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박진사는 목이 메이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집안의 불찰과 부덕함으로 인해 억울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귀한 손님 매화 A씨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기 위함이다. 김서방은 매화의 옆에 서서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광주 김씨 댁의 가문 배경과 어릴 적 매화 A씨가 겪었던 불행한 사고, 그리고 매화 A씨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매화 A씨를 찾는 과정을 소상히 이야기했다. 특히 매화 A씨가 지니고 있던 은비녀의 문양과 최 씨 부인이 숨겼던 서신이 결정적인 증거임을 강조했다. 김서방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집중했다.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매화는 조용히 품속에서 찢어진 서신 조각과 은 비녀를 꺼내 들었다. 햇빛에 반사된 비녀의 은빛은 매화의 슬프지만 강인한 눈빛과 어우러져 더욱 빛났다. 제가 이 집에서 천한 하녀로 지냈던 수년 동안 이 비녀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이 천하지 않다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부인 마님께서는 이 진실을 알고 저를 억압하려 하셨지만 하늘은 결국 제 편이었습니다. 매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다. 그 순간 박진사의 명령으로 감금되어 있던 최 씨 부인이 문지기에 의해 마당 중앙으로 끌려 나왔다. 그녀는 머리가 흐트러지고 옷매무새도 단정치 못한 채 이전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매화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진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 씨 부인에게 물었다. 네가 감히 이 귀한 서신을 가로채고 매화 A씨를 천한 노비로 짓밟으려 했던 것이 사실이냐? 최 씨 부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통곡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시기심과 욕심에 눈이 멀어 죄를 지었습니다. A씨의 귀한 신분을 감추고 이 집안에서 저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공개적인 자백은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결말을 선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최 씨 부인의 모진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야 그 모든 악행의 근원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최 씨 부인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고 그녀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박진사는 비록 자신의 아내였지만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단호하게 최 씨 부인에게 명령했다. 내 죄가 너무나 크니 너는 당분간 본가인 친정으로 돌아가 근신하도록 하라. 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스스로 반성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 하지 말거라. 최 씨 부인은 결국 자신의 친정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이전에 그녀를 따랐던 하인들과 그녀의 권위에 기댔던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녀의 몰락은 박진사 대간에 만연했던 불의와 탐욕의 종말을 상징했다. 집안은 한순간에 권위와 통제가 무너지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 매화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심보다는 그저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평온함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지고 최 씨 부인이 집을 떠난 후 박진사 댁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다. 긴장감과 억압이 사라지고 하인들은 예전의 왁자지껄한 모습을 되찾았다. 박진사는 매화 A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A씨께서 경성으로 떠나시기 전까지 우리 집을 당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고 머물러 주십시오. 부족함 없이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매화는 박진사의 진심 어린 환대를 받아들였고 비로소 천한 하녀가 아닌 귀한 손님으로서 안채의 가장 좋은 방에 머물게 되었다. 집안의 모든 식솔들과 하인들은 매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매화에게 사죄와 존경을 표했고 그녀가 이전에 겪었던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매화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고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러한 고결한 성품은 다시 한번 그녀가 진정 귀한 가문의 아이씨임을 증명해 주었다. 특히 이전에 매화에게 작은 조언을 해주었던 늙은 하인 돌쇠, 할아버지는 멀리서 매화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예언대로 작은 불씨는 마침내 활활 타올랐던 것이다. 저녁이 되자 박진사는 매화 A씨를 위한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안채의 대청마루에는 녹그릇에 담긴 따뜻한 밥과 정성껏 차려진 반찬들이 놓였다. 이 식사는 단순히 매화를 대접하는 것을 넘어 박진사 댁이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매화는 박진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집안에 쌓여있던 앙금과 불화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김서방도 옆자리에 앉아 매화 A씨의 식사를 거들며 곧 A씨를 모시고 경성으로 돌아갈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집안의 평화를 되찾고 하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매화는 식사를 마친 후 박진사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나으리 제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돌쇠 할아버지와 다른 하인분들에게 따뜻한 술 한 잔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매화의 뜻밖의 제안에 박진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매화 A씨가 신분이 상승한 후에도 아랫사람들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녀의 인품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했다. 박진사는 즉시 좋은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하인들을 위한 작은 잔치를 열도록 명령했다. 늦은 저녁 행랑채 앞마당에서는 하인들을 위한 소박한 잔치가 벌어졌다. 돌쇠 할아버지와 다른 늙은 하인들은 따뜻한 술잔을 기울이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다. 매화는 직접 그들 앞에 앉아 술을 따라주었고 그동안 자신을 몰래 도와주고 응원해 주었던 마음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돌쇠 할아버지에게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돌쇠 할아버지는 매화의 손을 잡고 이제 걱정 없이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되어 이 늙은이 마음이 다 놓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맑은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 장면은 억압받던 하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매화는 그날 밤 맑은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다. 더 이상 눅눅한 창고나 행랑채의 구석이 아니었다. 깨끗한 방과 따뜻한 이부자리는 그녀의 새로운 신분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뜰을 거닐며 이 집에서 겪었던 고통과 성장의 시간을 되새겼다. 그녀는 이 모든 경험들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내일 아침 경성에서 올 가마를 기다리며 마지막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청명해졌다. 하얀골의 아침은 늦가을에 상쾌한 공기와 함께 찾아왔다. 박진사 댁의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감돌았다. 경성 징청의 광주 김씨 댁에서 매화 A씨를 모시러 보낸 으리으리한 가마가 대문 앞에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가마는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가마꾼들 또한 단정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 댁 대문 앞에 모여 하녀에서 하루아침에 명문가의 아씨가 되어 떠나는 매화의 모습을 보기 위해 웅성거렸다. 이 모습은 지난 며칠 동안 마을에서 떠돌던 소문이 모두 진실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광경이었다. 매화는 안채에서 새로 지은 고운 한복을 입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고난과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고 맑고 단정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박진사는 매화 A씨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죄했다. 매화 A씨, 저희 집안의 불찰을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A씨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최 씨 부인의 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매화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보냈다. 매화는 박진사에게도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나으리의 진심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저를 단련시킨 귀한 경험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매화는 떠나기 전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최 씨 부인과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는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찬밥 신세였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직접 팥을 끓여 붉은 팥죽을 만들었다. 팥죽은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이 팥죽을 돌쇠 할아버지와 다른 늙은 하인들, 그리고 자신을 도왔던 하녀들에게 대접했다. 매화는 팥죽이 담긴 따뜻한 그릇을 돌쇠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그동안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제 마음에 큰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팥죽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돌쇠 할아버지는 팥죽 그릇을 두 손으로 받으며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아씨 고맙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A씨가 직접 끓여주신 팥죽을 받습니다. A씨는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몸은 떠나셔도 A씨의 따뜻한 마음은 이 집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팥죽을 함께 나누어 먹는 하인들의 얼굴에는 매화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떠올랐다. 그들은 매화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며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잔을 기울이며 매화는 돌쇠 할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에도 이 집이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억압했던 부인 마님께서도 부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매화의 넓은 도량과 관용은 하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매화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미담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자신들의 삶의 지표로 삼으려 다짐했다. 이 작은 팥죽 나눔은 박진사 댁의 오랜 불화와 억압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따뜻한 시대를 예고하는 작은 의식과도 같았다. 마침내 매화가 가마에 오를 시간이 되었다. 김서방은 정중하게 가마 문을 열었고 매화는 조용히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가마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마을 사람들과 박진사 댁 사람들은 모두 매화가 떠나는 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매화는 천한 하녀가 아니라 모두의 존경을 받는 귀한 아씨였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가마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일로 접어들자 매화는 가마창으로 돌아보며 화양골의 정든 풍경을 눈에 담았다.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성장의 터전이자 진실을 찾았던 곳이었다. 매화는 떠나면서 박진사에게 한 통의 짧은 서신을 남겼다. 서신에는 박진사 댁에 안녕을 기원하며 그동안 돌쇠, 할아버지와 다른 하인들에게 베풀어준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불행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음을 보여주었다. 박진사는 이 서신을 읽고 다시 한번 매화의 깊은 인품에 감탄했다. 그는 곧바로 최 씨 부인을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이끌 사람을 새로 정했고 돌쇠, 할아버지와 하인들에게는 매화의 덕을 기리며 상을 내렸다. 매화가 떠난 후 박진사 댁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최 씨 부인의 그늘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다시 맑고 활기찬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웃으며 일했고 박진사는 학문 외에도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다. 매화 A씨의 이야기는 화양골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졌다. 사람들은 매화를 잊지 않았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칭송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분과 상관없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선한 마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저녁이 되자 화양골 마을은 다시 고요함 속으로 잠겨들었다. 돌쇠 할아버지는 해질녘 느티나무 아래 돌멩이에 앉아 팥죽을 먹던 매화 A씨의 모습을 떠올렸다.